선생님이 선택한 삶이 행복했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눈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수는 그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저 굳어버렸고 그 침묵은 어떤 대답보다도 솔직하게 20년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지수 씨 덕분에 집이 안정적이야. 당신 덕분에 나도 버티는 거예요. 우리 오래 잘 지내왔지. 미술관 로비에 오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던 날 아침, 윤지수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이 울렸고 그 소리는 이 건물 안에서 가장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직원들은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을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출근은 언제나 정각이었고 퇴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는 전시관 입구에 놓인 작품 배치 도면을 펼쳐들었습니다. 다음 주 개막을 앞둔 사진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액자 하나의 각도, 조명 하나의 방향까지 직접 점검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꼼꼼하고 침착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평판은 20년 넘는 세월 동안 단단히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꼼꼼함 뒤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흘리지 않으려는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뱉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 질문을 받으면 눈을 한번 내리깔고 나서 대답하는 버릇, 웃음이 얼굴에 번지다가도 어느 순간 조용히 거두어들이는 표정. 함께 일한 지 오래된 동료들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 박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그는 주중에도 집에서 일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수가 현관문을 열자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습관처럼 익은 말투였고 그 말 속에는 오랜 결혼 생활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조용히 마쳤습니다. 식탁 위에 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 할인의 대학원 논문 일정 이야기, 도연의 새 프로젝트 진행 상황, 지수가 준비 중인 전시의 세부 사항들. 그러나 그 대화들은 마치 잘 짜인 루틴처럼 매끄럽게 흘러갔고 어디서도 예기치 않은 균열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겉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훌륭하게 자란 딸,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부였고 도연은 그 사실을 때때로 주변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도연은 서재로 들어가 일을 이어갔고 지수는 침실에 혼자 남아 책을 펼쳤습니다. 책장이 넘어가는 속도는 느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글자 위에 있었지만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래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전시 준비를 위해 외부 작가 섭외 공문이 몇 건 들어와 있었고 그중 한 이름이 지수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든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옆을 지나치며 말을 걸었지만 지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 기억 속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철저히 접어두었다고 믿어왔던 기억이었습니다. 정민서? 지수는 천천히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민석이구나. 많이 놀라셨죠? 그가 미술관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 지수는 등을 돌리고 전시 조명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담당 큐레이터가 소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전시장 안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민석은 지수보다 훨씬 젊은 나이였지만 세월의 흔적이 또렷이 배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아래 깊이 파인 주름, 오래 야외를 돌아다닌 사람 특유의 단단한 체형,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낯설지 않음이 지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악수는 짧았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짧았습니다. 담당 큐레이터가 전시 일정을 설명하는 동안 지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듣고 있는 척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실제로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수를 직접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오랫동안 많은 것을 담아두었다가 이 순간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가능한 복잡하게 엉킨 감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석은 별말 없이 촬영 현장 답사를 위해 전시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척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늦게 결국 두 사람은 좁은 수장고 복도에서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 어느 쪽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지수는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도연이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을 때도 짧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멀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의 어느 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선명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냄새였고 온도였고 목소리의 결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했던 그 밤, 그녀가 결국 선택하지 않은 것들의 무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석은 약속대로 전시작품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지수와 함께 작품 배치를 논의해야 했고 그 자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도면을 펼쳤습니다. 대화는 전적으로 업무적이었습니다. 작품 크기, 벽면 조도, 동선 설계. 그러나 민석이 한 작품 앞에서 잠시 멈추며 말했습니다. 그 작품은 낡은 골목길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의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물기가 맺힌 돌바닥. 지수는 그 사진을 보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민석은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서로가 인정하고 있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그 작가 아저씨랑 예전에 아는 사이야? 예전에 학교에서 잠깐 봤던 사이야. 그래. 표정이 좀 이상해 보였는데. 전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수와 민석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갔습니다. 회의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였고
전시공간 현장 점검이나 작품 선정 논의까지 더해지면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눈에는 그저 업무적인 협업으로 보였습니다. 지수는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모든 회의를 주도했고 민석은 자신의 의견을 짧고 간결하게 전달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히 전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미술관 내에서 작은 이야기들이 조용히 흘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오가는 짧은 눈빛, 복도에서 나오다 마주쳤을 때의 분위기, 지수가 민석의 작품 앞에서 다른 때보다 오래 서 있는 것을 봤다는 동료의 이야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말은 필요한 것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딸 할인이 미술관을 찾아온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대학원 논문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가끔 엄마 얼굴을 보러 들렀던 할인은 그날 마침 민석과 지수가 함께 전시 도면을 검토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인은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 눈치는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보통의 업무 관계와 무언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할인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집에서 마주쳤을 때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짧은 정지였지만 할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곧 대답했고 그 대답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반만 사실이었습니다. 할인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방에 들어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평소의 지수였다면 그 질문에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도연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해 오래 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지수가 말을 아낄 때와 무언가를 숨길 때의 차이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수의 시선이 조금 멀어져 있다는 것,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도연은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미술관에서는 전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모든 사람이 분주해졌습니다. 지수는 더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냈고 민석은 마지막 작품 인화를 위해 작업실과 미술관을 오가며 조율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업무적인 거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거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아온 것들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사건이 아니라 분위기로. 그리고 그 분위기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이전에 수혈받은 기록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 기록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는 건강검진을 미루다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바쁜 전시 준비 일정 탓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 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그녀에게 오래전부터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흰 벽과 소독약 냄새, 차가운 진찰대 위에서 혼자 대기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기억은 언제나 불쑥 들어왔습니다.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 앞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지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이 머물 곳이 필요했습니다. 의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마주 앉은 의사는 서류를 앞에 두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수치들은 대체로 양호하다는 설명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잠깐의 정지 뒤에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 등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래전 수혈 이력이 기록에 남아있고 당시 혈액 공급 경로에서 일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확인 차원이라는 말도 덧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귀에는 그 이후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혈을 받았던 날은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지수의 인생에서 여러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동생의 수술, 가족의 빚, 민석과의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기억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수는 바로 미술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인근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커피는 다 식어갈 때까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지수가 완전히 봉인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 도연에게도 일부만 이야기한 과거였고 딸 할인에게는 존재조차 알리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변 누구도 그 전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전체를 아는 사람은 지금 미술관에서 함께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 한 사람뿐일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검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과정에서, 혹은 그와 전혀 무관한 어느 순간에 그 시절의 이야기가 다시 꺼내져야 할 상황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열리기 시작한 문은 원하는 만큼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술관으로 돌아온 지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후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직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그날 오후 늦게 작품 최종 목록을 가져왔고 두 사람은 짧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민석이 떠나면서 잠깐 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세요? 민석 씨, 제가 그때 선생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전시 준비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개막이었고 미술관 직원 대부분은 오후 늦게까지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하나둘 귀가했습니다. 지수는 남았습니다. 점검해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전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있고 싶었습니다. 집도 병원도 기억도 아닌 그 어딘가에 민석도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품 설치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구역에서 작업을 마무리하다가 어느 순간 같은 복도 끝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미 조명은 절반이 꺼져 있었고 전시관 안은 낮과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클립보드를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석은 계속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지수의 수업을 들었을 때부터 그녀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것이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음을 얼마나 오래 혼자 알고 있었는지, 그 감정이 어디까지 자라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번의 소식으로 끝이 난 날에 대해. 그가 유학을 떠나던 날 지수가 갑자기 결혼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낮았습니다. 그 낮음 속에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진 감정이 있었습니다. 터트리지 않고 쌓아두었던 것들이 천천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벽 옆에 서서 민석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전시관 안에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품들이 조명 아래 조용히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오래된 골목 사진이 있었습니다. 새벽의 돌바닥, 가로등. 지수는 그 사진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시야 어딘가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말을 마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민석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붙들고 있었던 무언가를 이제야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는 아주 이른 단계의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오래전부터 지수의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꺼내는 데는 이것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미술관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먼저 택시를 탔고 민석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기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 선생님이 갑자기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 정말 그랬습니까? 전시 개막 첫날 미술관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초대받은 관람객들이 하나둘 입장하면서 공간은 조용한 소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낮게 깔리는 대화 소리, 작품 앞에서 멈추는 사람들의 발소리. 지수는 입구 근처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미소였습니다.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는, 그러나 아무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석의 작품들은 전시장 중앙구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의 사진들은 단순한 풍경이나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습니다. 빛과 시간의 결을 포착하는 방식이 독특했고 그 안에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꺼내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 앞에서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도 잠깐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개막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 직원들도 각자 귀가 준비를 했습니다. 민석은 작품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었고 지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외에 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석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지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렸습니다. 지수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그를 더 오래 기다리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오래 고민했고 결국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지수에 대한 감정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날 그는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제대로 작별을 고하고 싶었습니다.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은 지수가 결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게. 민석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잘못 전해진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확인이 되었을 때 그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그가 쓸 수 있는 가장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느낀 것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배신감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토록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이 아무 예고 없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지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 민석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는 그 말을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었을 때 그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그 질문에는 판단이 없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시간에 대한 확인 요청이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 전시장 안에 머물렀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서로 다른 방향에서 혼자 쌓아온 오해의 층들이 아주 천천히 하나씩 거쳐 나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내일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내 과거를 알고 결혼했어요? 알고 있었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은 서재에 불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자지 않았습니다. 설계 도면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지만 지수가 서재 문을 두드렸을 때 그의 손은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는 들어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재는 그들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식탁에서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깊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 공간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도연은 무언가를 눈치챘을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 전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짧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지. 지수의 숨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럴 것 같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도연은 계속했습니다. 결혼 전 공통 지인을 통해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상황, 동생의 수술, 그 당시 지수가 처해 있던 상황의 무게, 그것들을 알면서 청혼을 했고 지수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열어젖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 그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래전 결혼 초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이 한 번도 그 시절을 직접 묻지 않았던 것, 어떤 날에는 이유 없이 조용히 옆에만 있어 주었던 것, 지수가 밤중에 조용히 울고 있을 때 모른 척 물컵만 가져다 놓고 나갔던 것, 그것이 모두 침묵의 한 형태였습니다. 지수는 눈을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지수는 낯선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무언가가 이제는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알면서도 기다렸습니다. 지수가 스스로 말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2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지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재에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그 시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며 말했고 지수는 처음으로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밤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떠난 이유 너 때문이 아니었어. 그럼요. 내 동생 수술비 때문이었어. 다음 날 오후 지수는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전시 관련 업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민석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소를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수가 편한 곳이면 어디든 괜찮다고. 두 사람은 미술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관람객도 직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후의 한가한 시간대였고 창가 자리에는 햇살이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수는 커피를 시켰지만 처음에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오래 생각했을 텐데 막상 마주 앉으니 그 순서가 흐트러졌습니다. 민석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놓고 기다렸습니다.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천천히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것은 민석을 알기 전부터였습니다. 집안은 빚을 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부담을 아이들에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고 성인이 되면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당시 지수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을 버텨보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출도 한계에 달했고 주변에 손을 벌릴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당시 지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상황을 알게 된 그는 조건 없이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에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수술 날짜가 잡히고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졌을 때 지수는 결국 그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결혼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이 거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연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지수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있었다고,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도 안다고. 하지만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고. 지수는 받아들였습니다. 민석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명을 해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민석이 막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수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망설이게 만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지수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지수의 말을 들으면서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달은 손님들의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미안해, 민석 씨. 아닙니다. 제가 몰랐던 겁니다. 민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남은 것은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였습니다. 지수는 그 시간을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걸었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도 아니었고 용서의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해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지수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민석은 말을 이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그 시절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결혼을 선택했을 때 그는 배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설명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학지에서 보낸 천 몇 년 동안 지수를 원망하는 것이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방법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결국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들고 있던 것들의 무게가 이 순간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벼워지는 감각이 오히려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민석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거나 말로 달래거나 하는 것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수에게 필요한 것은 달래는 손길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제대로 들렸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자거나 이전으로 돌아가자거나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걸었습니다. 택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뜨겁게 달아올라 있던 것들이 조금씩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도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고마워요, 당신. 우리 다시 시작해봅시다. 전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이어진 전시는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았습니다. 민석의 작품들은 여러 매체에서 언급되었고 미술관 측에서는 이미 다음 협업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성과들을 담담하게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기록으로 남는 것들이었지만 이번 전시가 그녀에게 남긴 것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폐막 행사가 끝난 저녁, 지수와 도연은 함께 전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연이 처음으로 미술관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일 영역에 서로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두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도연은 퇴근길에 그냥 들르겠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고 지수는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작품들을 지나쳤습니다. 민석의 사진들 앞에서도 멈추었습니다. 도연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그의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쌓인 것들을 가볍게 만들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그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치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준 것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알았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한편 민석은 전시 마지막 날 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그의 작업들은 주로 외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들, 사람들이 떠나간 공간들, 시간의 흔적이 남은 풍경들. 그러나 새 작업의 첫 장면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창문이었습니다.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창문.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열린 창문.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하리는 그날 밤 부모님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무언가를 눈치채지 못한 척하는 것이 그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현재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온 길이라는 것을 세 사람 모두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미술관 불이 꺼지고 민석의 작업실에 불이 켜지고 지수의 집 거실에 세 사람이 모여 저녁을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평범한 밤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억누른 것들 위에 쌓아 올린 평온이 아니라 꺼낼 것을 꺼내고 난 뒤에 찾아오는 진짜 고요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